정부가 앞으로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그러니까 재택치료, 집에서 격리를 하고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병상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이제 재택치료의 전면 전환을 정부가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집에서 치료하는 게 과연 안전한 것인가? 같이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순서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함 또 걱정들을 방역당국 관계자와 직접 팩트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택치료 관련 업무를 지금 보건당국에서 총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꼭 재택치료뿐만 아니라 전체. 전반적으로,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따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은 재택치료 관련해서 좀 주요 궁금증들을 직접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동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댓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았습니다. 재택치료를 하면은 나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같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걱정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접적이지만 그 이전에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은 좀 하셨어요. 예. 자가격리 같은 경우도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가 언제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재택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은 뭐 함께 이제 그 동선이 같잖아요.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가능성은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재택치료 할 때, 우리가 또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하는 여러 가지 기본 근거에는 이제 접종률도 90% 이상, 성인 접종률은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집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거는 함께 안 하셔야 돼요. 시간 차이를 두고 하셔야 되고, 또 하고 나서는 본인이 쓰는 물건은 본인이 그 주거하는 확진자가 죽고 있는 공간들은 주로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쓰레기는 별도로 다 하도록 하는 그런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밀접 접촉이 그렇게 해도 밀접 접촉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현재도 우리가 밀접 접촉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했었을 때도 그 사람은 이제 능동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염의 위험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능동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재택치료 하는 동안에 집에서 충분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시고 또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똑같이 그냥 마지막 PCR 검사만 한 번 하고 해제가 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같아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하시면 그런 위험성들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함께 사는 동거인들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감염률이 그렇습니다.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파트처럼 공동생활주택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나 뭐 환풍구 같은 데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환풍구를 통한 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환풍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게 감염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좀 추정은 있었는데요. 추정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또 나오지는 않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접종을 완료한 가족이 혹시 약을 긴급하게 타러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확진자 가족은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능동 감시 대상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 다른 주민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갔더라도 거기는 뭐 격리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훨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쓰고 접종을 했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일상 안에서 잘 지킨다면 그런 위험도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재택치료를 하는데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열흘 격리를 하고요. 동거인도 마찬가지인데 동거인의 경우에는 20일간 격리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는
PCR 검사 마지막 이제 그 확진자가 해제할 때 같이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그냥 같이 해제합니다. 열흘 만에 같이 해제하는 거고요. 네네네. 네. 같이 해제하는 거고요. 근데 접종을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자가격리로 그때 들어가는데 원래는 14일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10일로 단축을 했죠. 그러니까 토탈 만약에 이제 접종을 하지 않은 가족이다. 그러면 열흘간 같이 격리하고 열흘을 더 하는 거죠. 뭐 성인도 있겠지만 뭐 청소년들은 미접종자가 많으니까 청소년 동거인 네. 같은 경우는 20일 격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반장님 정부에서 재택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런 경우라면은 그럼 나는 완강히 거부하겠다. 난 재택 치료를 하지 않겠다. 내 가족의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재택 치료 거부하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네, 완강히 거부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재택치료 뭐 입소에 상시 생활치료? 입소에 네. 그런 요건은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저희들이 네. 이제 기본 재택치료는 기본으로 하고 예를 들면 뭐 고시원에 종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숙사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농촌 같은 데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동으로. 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공동생활 과정에서 여럿이 다른 특색 가족 형태로 살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요. 가족 주거 환경이 되는 경우에는 재택이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접종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는 있는데요. 거부하는 그 이유만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거부한다고 네. 해도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할 수는 없다라고 네네. 요건이 맞아야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네네네네.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재택치료 확진자는 이제 뭐 앱으로 뭐 이렇게 감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네. 이 확진자가 통보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이거는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재택치료로 이제 배정이 되면은 예. 의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뭐 체온이라든지 산소 포화도를 재는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GPS가 장착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S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이탈하거나 하는 경우는 감지가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휴대폰 놔두고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 관리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불시에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웃에서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탈한 경우 또 신고로 들어온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신고도 있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수동으로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네네. 뭐 의료진도 그렇지만 그 보건소 인력도 그렇고 추적 감시반도 이제 사람의 문제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지금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재택 전면 전환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이제 자가격리하는 부분은 이제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뭐 자치행정과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이런 스스로 이걸 지켜주는 그런 의식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확대하면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네네. 실제로 10월 22일에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확진자가 급격히 상황이 나빠져서 숨지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 위중증 화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중증으로 발전했을 때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으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택치료가 확대됐다는 것 때문에 위중증이 느는 거는 없고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런 위중증이 숫자가 많으면 위중증도 늘겠죠. 네. 근데 이게 어떤 확진자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위중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백신 효과가 있었을 때는 전체 확진자의 한 1.5% 이 정도만 위중증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돌파 감염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의 확진율이 확 높아져 버리니까 그랬습니다. 위중증 확진자 숫자 대비 위중증 숫자가 2.3%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느냐, 예를 들면 미접종자가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면역력이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진 어르신이 감염이 됐거나 이러면 위중증이 높아지는 거지 예. 재택 치료 자체가 위중증을 높이는 요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네. 네네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병상 배정을 하기 위해서 위중증 상황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정하는 그 역학조사를 할 때 1차적으로 그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위중하다, 증상이 심하거나 좀 치료가 빨리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하루에도 막 천 몇백 명씩이 그 배정이 되잖아요. 중증병상부터 해서 생활치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배정이 우선 시급한 사람들이 먼저 배정이 되고요. 그렇군요. 재택치료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좀 이제 더 늦게 이제 이 역학조사가 좀 더 늦어졌던 사람들 중에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응급 시스템을 갖춘 게 전체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좀 갖췄고요. 24시간, 그다음에 이제 한번 재택 치료로 되거나 아니면 병상을 배정받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은 바로 재택 치료 그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뭐 열이 난다든지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응급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응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응급 이송용 의료기관을 좀 정했고요. 응급용 그 재택 치료로 해서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최소 한 병상 정도 이상은 확보를 좀 해놔라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19 구급차도 현재 한 137대 정도 더 보강해가지고 인력을 좀 보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이송 시스템은 충분하게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짧게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반장님. 네네.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그동안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뭐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진 인력 확충에 조금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충분히 대비를 안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 12,000, 15,000 가까이 병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작년 이맘때 대비하자면 거의 3배, 4배 이 정도, 3배 이상 확보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확진자 숫자도 그렇게 많이 늘었고, 예.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되게 병상을 확보할 때 확진자 속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건가를 이제 그 추이 계산을 해서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증 환자가 갑자기 저희 예상보다 그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양병원 중심으로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생긴 환자가 늘어서 이게 이제 대응하는 속도가 좀 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간병원, 공공병원 할 것 없이 병상 대응을 하긴 했지만 이제 갑자기 이번에 백신 효과 떨어지면서 위중증 숫자가 늘어나서 좀 대응하는데 좀 많이 그 하중이 갔고 또 여력이 많이 좀 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지금 더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병상 효율화라든지 또 이번에 뭐 장애인 또 무슨 임산부 이런 대책들도 지금 아울러서 특히 요양 환자들 예. 그거에 대한 특수병상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병상까지 임산부, 네네네. 장애인, 요양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확보도 네네네. 나서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코로나19 우리가 다 처음 겪는 바이러스니까 방역당국도 네.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여럿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국내에도 의심 환자가 있어서 최종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델타보다도 일단은 강하다라는 게 외국의 분석 사례잖아요. 네네. 혹시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나요? 이제 오미크론이 일단 우리 국내에도 지금 와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따 오후에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긴장을 하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그 어제부터 오늘 또 5,000명 확진자도 늘었고요. 그래서 네. 위험 요인들이 계속해서 압박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그런 그 의료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그런 비의료적인 사회적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그 결론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엊그제 이제 특별방역대책 발표 드리면서 오미크론이라든지 또 확진자의 급증세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2주 말 안에 이제 최종은 중대본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예. 이제 다음 중대본회의 때나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좀 결론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확산세가 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장님 네네. 바쁘신 중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